연준이 실기했기 때문에 어떠냐면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커 얘기를 계속하면서 기본적으로 2%를 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연준이 중간에 돌아서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계속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2%를 고집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두 번째, 그런데도 이번에 왜 패드 피벗이 이렇게 중요한데 결론 기대하지 마라. 기대할 수 없다. 패드 피벗 포기해라. 이게 저의 의견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연준이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수하고 실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빨리 그 실수를 덮었으면 좋았는데 얘기하고 그 실수를 복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안 그랬어요. 연준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실수한 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실상은 작년도에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던 거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제가 넘어진 겁니다. 연준을 따랐죠. 그래서 사실은 스타디를 많이 했어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어요. 스타디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헛발을 짚었어요. 왜? 연준을 믿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금융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들은 입장이 있습니다. 자, 어떤 면이냐면 인플레이션 과소평가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전쟁을 만나면서 전쟁이 났으니까 더 하죠. 그다음 팬데믹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한 번도 못 경험해 본 거. 집 밖에 나가지는 못하는데 돈은 많은. 그러니까 가수요라는 게 확 일어나서 공급망 이슈가 사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래를 위한 스타디, 앞으로 1년, 2년 투자를 위한 스타디를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하필이면 이때 돈을 왜 그렇게 쏟아붓냐면 중국을 확 따돌리기 위해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흥국에 80배 이상 돈을 인젝션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재정하고 통화정책을 그렇게 과다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참에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을 따돌리는 아주 정교한 그 전략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다가 제조업을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쇼어링.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안 하고 이제부터는 자국에다 만들자는 거예요. 니어쇼어링, 리쇼어링. 근데 이걸 하면 중국을 견제하게 되나요? 되는 거죠, 자동으로. 왜? 중국이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패권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업 기반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져온다 하는 말은 원래 미국이 갖고 있었나요? 네,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8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건 뭐예요? 제조업 기반을 전수해 준 거예요. 설계는 미국이 하고 제조는 한국이 해서 반도체가 그렇잖아요. 대신 어때요? 너네는 대신 뒤로 보이지 않는 각서 써야 돼요. 뭐냐면 미국 국채 계속 사줘. 이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 물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미국에다 수출하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한국에 포니 돌아다녔잖아요. 미국이 뭐 차가 없어서 포니를 사줬겠습니까? 포니 수출했거든요. 그 폰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뭐 그렇게 정교하지 않죠. 현대차가 자기 엔진을 만든 거 2005년이에요. 자체 엔진은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베낀 거잖아요. 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그 수없는 세월을 왜 계속 지원해 줬을까요? 기술을 지원해 줬을까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기술을 지원해 줬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뭘 벗어났나요? 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미국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슨 문제를 갖고 왔냐면 고비용 문제 갖고 온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 고비용 문제, 인건비가 너무너무 높아지는 이거를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프라자 회의를 했고 미국 그 환율을 약세로 하고 일본 환율을 강세로 하는 그때 일본은 바로 맛이 간 거예요.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그 환율을 강제적으로 강세로 가져갔죠. 제가 알기로는 프라자 합의를 시작할 때 250엔이 넘었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7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은 작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70엔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 와 있죠? 145엔 와 있죠. 그게 240엔이 넘는 거였었어요. 80년대 초반에. 240엔이니까요. 저는 80년도에 일본이 미국을 다 사버리는 줄 알았어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츠 막 사죠, 일본이. 미국이 놔두고 볼 수가 없었죠. 기본적으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는 약세,
엔화는 광세. 그게 프라자 합의입니다. 엔화가 10년 사이에 70엔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G2를 미국이 누른 방법이죠. 그때 일본의 반도체가 몰락하면서 한국에게 반도체를 넘겨줬어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억압하면서 그 대신 한국에게 넘겨줬어요. 그 반도체를 중국에게 넘겨준 적은 없는데 중국은 그거를 먹어치우려고 했죠. 그러다가 미중 무역 분쟁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세계화를 들여왔어요. 왜? 중국에다가 베트남에다가 생산하면 20%의 마진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2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벗어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생산성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는 방법은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 어때요?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안 들어갔죠. 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닥쳤느냐? 똑같은 문제에 부닥쳤어요. 저성장의 고비용.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40%의 마진을 보장받아야만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80년대에 세계화가 답이었다면 지금 2020년의 답은 리쇼어링입니다. 탈세계화. 미국 내에다가 제조업 시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고용과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과 그다음에 기술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열을 내고 있는 쪽이 어떤 쪽이냐? 로보틱스하고 IoT입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생산성의 변화는 그쪽에서 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미국은 통신의 독점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신 회사가 프로토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프로토콜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 회사가 중소기업부터 다 할 수 있어. 다 들어올 수 있어. 왜? 프로토콜이 개발하고 그걸 갖고 있는 게 독점인데, 예를 들면 미국의 통신회사들, 그다음에 그 중국의 화웨이 같은데 얘네들이 프로토콜을 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독점을 갖거든요. 이거를 뭉개버린 거예요. 정부가 프로토콜을 풀어버렸어요. 대신 이제 반도체를 밀죠. 그래서 통신 반도체를 하는 어떤 회사를 사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로봇이나 이런 IoT 관련된 스마트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통신적인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죠. 원래는 미국은 그 5G 이런 거에 욕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죠. 왜요? 생산성 비용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미국 내에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용이 너무 높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죠. 그거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 예전에 80년대에 일본을 견제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반대로 탈세계화를 통해서 자기의 패권 위치와 달러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겁니다. 이번에 달러 강세도 거기에 아주 큰 몫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탈세계화돼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리쇼어링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달러는 아주 약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연준은 실기했기 때문에 어떠냐면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커 얘기를 계속하면서 기본적으로 2%를 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연준이 중간에 돌아서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계속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2%를 고집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연준에게 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을 예전처럼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기본적으로 페드 풋이 페드의 그런 완화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명목과 실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원래 실질 소득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제가 월급이 10% 늘어났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0% 올랐어요. 그럼 저는 월급이 10% 줄어든 것과 같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20%일 때 내 월급, 실질 월급, 명목 월급이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이 8%대 가 있으면은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임금은 5% 올랐으면 3%만큼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명목과 실질의 개념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을 때는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명목지표이기 때문에 안 줄어드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지나간 2주 내에 가장 큰 이슈는 이거잖아요. 9월 고용지표가 또 미친 것처럼 나왔어요. 26만 이전에 25만 개 예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 실업률 다시 3.5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더 떨어졌어요. 노동 참여율도 더 내려가 버렸어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상당 부분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명목지표의 대표적인, 그래서 연준은 이걸 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죠. 실질은 어떤데? 지표로 나타나는 이런 컨퍼런스, 그 다음에 ISM 지수 같은 이런 제조업 지수, PMI 지수, ISM 제조업 PMI 지수는 보세요. 지금 이 차트가 뭐냐면 이번에 얼마를 갔냐면 50.2인 것 같은데 요렇게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색 보세요. 저게 다 침체예요. 이미 ISM 제조업 PMI는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는 6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질 지표는 이미 침체에 이르렀어요.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50, 49 찍어놓은 게 다 뭡니까? 회색과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똑같이 50.9였다는 거예요. 지금 딱 거기가 있는 거예요. 50.9보다 더 낮아요. 딱 침체 직전이고 침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실업률, 고용지표 때문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명목지표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는 패드풋을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살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직 있기 때문이죠. ISM 제조업 지수는 4개월 내 최저치. 이런 지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용지표 중에서도 2주 전인가요? 나왔죠? 채용 공고 1,100만 건에서 1,010만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날 주가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고용지표 실업률은 더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망가지긴 했지만은 이런 채용 공고 건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락하고 있는 채용 공고 건수는 이 닉 티밀하우스가 말하는 파월 의장이 맨날 말하던 수치가 이거예요. 잡 오프닝 관련된 공고, 채용 공고라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걸 보고 싶다 그랬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물론 훌륭하게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치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채용 공고가 급감하면요 침체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근데 지금 급감은 급감이죠. 숫자가 1,000만 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망가진 모습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도 다른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 고용지표가 나올 때 연준인사들이 나와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계속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스티키, 플렉서블, 그 다음에 헤드라인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름은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플렉서블 CPI나 헤드라인 CPI는 다 주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건데요. 이 에너지와 식품을 뺀 물가는 플렉서블 CPI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에너지와 식품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에너지와 식품을 뺀 나머지 CPI, 코어 CPI죠. 이게 중요한데 이런 스키, 주거비하고 그 다음에 임금 관련해서는 안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천천히 떨어지나요? 원래부터 스티키예요. 원래 천천히 떨어지는 항목이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유가가 하락했더니 근원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요.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거 보십시오. 에너지와 식품을 뺀 CPI 있죠. 얘는 더 세게 오르고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유가가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신규 주문과 고용을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버퍼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예. 유가가 떨어져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줄 알았더니 헤드라인 CPI는 내려가는데 코어 CPI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요? 신규 주문과 고용이 늘어나 버려서. 오른쪽 보세요. S&P 글로벌의 그 미국 PMI 지수 보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올라와 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신규 주문과 고용이 늘어나 버려서. 유가 떨어진 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죠. 소비가 안 죽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명목과 실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머니 일루전, 인플레이션 일루전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들도. 그래서 머니 일루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비를 안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 여기 지금 JP모건의 의견을 넣어놨는데 JP모건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거다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개를 다 넣어놨어요. 주택가격 전월 대비 하락률, 미국 주택 렌트가가 떨어졌다, 목재 가격이 70%나 떨어졌다, 컨테이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뭐 공급망 압력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렌트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 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또 반대편에 다른 쪽의 인플레이션은 나타나고 있고 코어 CPI는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은 피봇하기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